안녕하세요. 잘 보내셨죠? 새해 첫 만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첫 인사는 마무리 이 세 글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무리 여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생각하시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음먹은 것은 무엇인지 이루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서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마음먹은 건 무엇인지 이루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유사가 여러분 준비하고 계신 자격시험 합격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격을 위해서 학교는 이 과목이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사와 학원을 믿고 잘 따라오시면 틀림없이 올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랑 함께 학습할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논하자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 과목은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시험에서 공부하신 과목들이 많습니다. 민법, 민사특별법이라는 과목도 있죠. 공법,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령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모두가 법과 관련된 과목이다. 그렇지만 저랑 함께 학습할 학개론 이 과목은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다. 그래서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문을 다루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원리를 철저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선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고 이해된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숙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숙지하자는 이야기는 외우자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외워서 될 과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해된 내용을 외워야 된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현실 세계에 접목시켜서 응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개론 이 과목은 먼저 이 이론들에 대한 원리를 철저히 이해하고 다음 숙지 그리고 응용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반복 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 학습이다. 그래서 저랑 같이 11, 12월 기초론 과정을 함께 했던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듣는 순간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0분 쉬겠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저 새끼 뭔 이야기 있는가? 이게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열고 나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생각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극복을 하고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거 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17년째 학교는 이 과목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결론이 하나 뭡니까? 최고의 학습 방법은 반복 학습이다. 생각하시고 학개론 이 과목은 그럼 도대체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될 것인가? 최소 8번에서 10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 10번 이상 반복하자 이런 취지로서 저희들이 지난 11, 12월 과정을 진행을 했어요. 대체로 2달 코스 과정이 진행됩니다. 11, 12월 과정은 저희들이 이제 기초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아주 기초가 되고도 중요할 수 있는 용어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다는 거면서 여러분 가지신 이 책이 있죠? 이 책을 우리 흔히 기본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기본이 된 책이다. 이런 의미예요. 기본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 이론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 12월의 목표도 어땠습니까? 하나씩 이해하자. 여기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과정이 1, 2월 과정입니다. 1, 2월 과정은 기본 이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기본서 일 통해서 학습이 진행된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11, 12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분량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포함해서 1, 2월 과정은 범위를 좀 더 넓혀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학습을 하게 된다 생각하시면서 11, 12월 과정 함께 하신 분들은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 1, 2월 과정부터 저랑 함께 학습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11, 12월 과정 듣지 않았죠?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11, 12월 과정 때 했던 이 내용은 1, 2월 과정에 포함해서 다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도로 11, 12월 과정 동영상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1, 2월 과정부터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1, 12월 과정 지내면서 제가 기본서에 밑줄 그어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도 1, 2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그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1, 2월 과정부터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생각하시고, 1, 2월 과정에도 큰 목표는 뭡니까? 이해하자.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자. 여기에 큰 목표다. 지금 숙제 단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해하자. 여기에 큰 목표가 있다는 것서 1, 2월 과정에서는 예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예습을 합니다. 그럼 예습이 뭡니까? 우리가 학습할 부분을 미리 한번 훑어보는 게 예습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보시면 이 책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 알지가 못합니다. 그죠? 왜?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낯선 용어 굉장히 많고 내가 어디를 공부할 것인가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또 한번 읽어본다 할 때도 워낙 낯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요. 어때? 낯선 용어 나오니까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겠죠.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갑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 2월 과정 예습은 필요 없다. 필요 없고 본 강의를 충실히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강의 충실된다. 그래서 1, 2 과정은 저희들이 달력 보시면 모두 9번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 가지 학습을 하게 되는데 9번 만나게 된다서 9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오전반과 야간반 2개 반이 있습니다. 오전반은 10시부터 2시까지 2시 무렵이에요. 정확히 2시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2시 무렵까지 그래서 4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되고요. 야간반은 7시부터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 이런 정도로 해서 수업이 진행돼서 제 강의 특징 전화가 오전반과 야간반 진도가 어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전반 강의를 어때? 못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럼 야간반에 오셔서 강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동영상 듣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보통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 11, 12월 달에 동영상 들어보시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학원에서는 그때 어때? 3시간 수업 진행했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있으면 3시간 동안 어때? 학습을 합니다. 하는데 집에서 막상 동영상 듣다 보니까 3시간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딱 듣다 보니까 어때? 톡이 옵니다. 몇 번 톡 하잖아요. 커피 한 잔 마셔야지.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조금 한 1, 20분 또 듣다가 보니까 또 세탁기 돌려야지. 하다 보니까 3시간 강의인데 6시간, 7시간 일이 걸리는 겁니다. 아니면 하루 종일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동영상 통해서 공부한다는 게 보통 시험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서 학원에 오셔서 공부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학원이 주가 돼야 되고 동영상은 어때? 보조가 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주 과정 진행 때문에 절대 강의는 빠지지 말자. 그래서 강의에 충실하자. 오전반 부득이한 사이로 나오기 어렵다면 야간반에 나와서 꼭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이제 복습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조금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제 복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강의 시간마다 대체로 판서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판서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판서 내용을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필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필기하면서 이해하고 잘 따라하면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 경험상 판서 내용을 필기하다 보면 간혹 그때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10분, 15분 멘붕이에요. 멘붕. 들어오는 게 없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필기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필기하지 말고 설명만 잘 들어보고 목표가 어디에 따라 이해하자. 여기 목표에 따랐지요. 그럼 이해하자. 그래서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안 되면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서 여러분 이해시키는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 기본서에 어때? 들어있겠지요. 이 기본서 별도로 제가 밑줄을 그어드릴 겁니다. 밑줄을 그어드릴 거라서 밑줄 다 그어드리기 때문에 굳이 어때? 필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필기하겠다 말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밑줄 그어드린 내용이 있다는 밑줄 그어드린 내용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종종 문제도 몇 문제씩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풀어드린 문제만 복습 때 어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다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보시되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무조건 외우겠다 의미 없어요. 왜? 3일 전에 어차피 잊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워도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 때문에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읽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읽어보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이해 안 되면서 거기 고민하면 진도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놓고 나서 또 3, 4월 과정 때
또 설명 듣고 또 읽어보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1, 2월 때는 이해가 안 됐던 게 3, 4월 때는 어때? 훨씬 더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11, 12월 함께 하신 분들은 그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또 1, 2월 과정 지내면서 어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반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 2월 과정의 큰 목표는 어디에 따라서 이해하자.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예, 복습, 예, 이걸 예, 중점해 주신다면 예, 틀림없이 우리는 1, 2월 정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 2월 과정 어떻게 진행하겠다. 예,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예, 자, 1, 2월 때 우리 활용할 예,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우리가 기본서다. 이렇게 하겠죠? 예, 이 책 이제 목차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 예, 자, 몇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컨텐츠다. 이렇게 해서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찾아보시면 되겠죠. 찾으셨나요? 예, 자, 목차 보시면, 자, 우리 교재는, 예, 자, 1편부터 4편까지 4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1편은 부동산 기초이론이다. 그래서, 네, 부동산 학문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3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편은 이제 자 부동산 강론이다 해서 각각의 파트를 논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학문 관련된 여러 영역들이 있더라. 이 영역들의 각각의 파트를 논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2편은 1장부터 5장까지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편도 역시 뭐 강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빼가지고 개발 및 관리론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편은 1장부터 4장까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편은 감정평가론이다. 그런데 평가론 2분도 출제빈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구성해서 별도로 4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 교재는 총 1편부터 4편 이렇게 해서 4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편으로 구성인데 저희들이 이제 1, 2월 기본 이론 과정이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학습할 내용이 1편부터 3편까지입니다. 1편부터 3편까지 중점을 학습할 겁니다. 4편 평가론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건 내용이 좀 쌓인 다음에 우리 학습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료에서는 1편부터 3편 중심으로 학습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여건이 된다면 4편도 일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표는 1편부터 3편 2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도로 목차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큰 타이틀 들어있죠? 파트 1이다. 이 타이틀 들어있어요. 자, 파트 1, 여기가 이제 1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편은 이제 학문 전체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1장부터 3장까지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 1편은 1장부터 2장, 3장, 지금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3개의 장으로 썼는데 1장부터 3장, 3개의 장 모두 모아가지고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3문제에서 4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지난 시험은 4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험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적게는 3문제에서 많게는 4문제 이렇게 출제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1편은 출제 문항수 좀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한 장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 1장입니다. 1장은 부동산 학의 기본 원리다라는데, 자, 이는 부동산 학문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학문이 무엇일 것인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인가, 이 같은 부동산 학문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2분도 굉장히 평이한 부분이고, 출제 빈도도 매우 낮은 부분이다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는 1편, 1, 2, 3장 전체를 모아가지고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장만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1장만 본다라면 이제 최근 5일 동안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뭐 지난 시험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분 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면 어때? 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험 출제 문항수가 굉장히 적은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본 1류로 가져서는 1장은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이분들은 뭐 3, 4월 과정쯤에 한 번쯤 이야기 드려도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1장 생략하고요. 여러분 교재 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자, 22페이지 보세요. 자, 22페이지는 2장 부동산 개념과 분류다 소개인데, 2장에서는 부동산이 무엇일 것인가,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부동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분류 방법, 이걸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이 아마도 1편에서는 이 1편에서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 동안 적게는 한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다. 지난 시험도 두 문제 출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실 이번 시험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어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비록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가 예상된다, 뭐 이런 문학수는 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때? 앞으로 학습할 내용들의 기초가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장은 시간 차이를 많이 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장은 크게 두 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절은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2절은 부동산 분류 방법에 대해서 소위는 모두가 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1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설명드리고 교재에 제가 파트마다 별표를 해드릴 겁니다. 별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제가 어디에 별표를 해야 된다, 그럼 어때? 거기에 별표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제 1절 큰 타이틀 있죠? 여기에 별표하자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1번 챕터 여기에 별표하자 할 수 있는 거고, 괄호 1번에 별표하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따서 별표 좀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별표는 뭘 의미할 것인가? 출제 빈도수입니다. 출제 빈도수. 자, 그래서 양골의 1번에 별표 하나 하자,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양골 1번 옆에 별표 하나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별표 하나, 이건 뭘 의미할 것인가? 최근 5개 동안 양골의 1번 관련된 문제가 한 번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 1번 챕터에 그럼 1번 챕터는 양골의 1, 2, 3번 뭐 통째로 되겠죠? 1번 챕터에 별표 5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저 어때? 별표 5개 하면 되겠죠? 그럼 5개면 어때? 하다 보니까 숫자 세기도 어렵네요. 그렇죠? 뭐 간단하게 별표 5개다 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만의 나름대로 이제 표시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1번 챕터 이와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몇 문제, 5문제 연관돼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표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 그만큼 중요 높고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도 읽어보실 때 집중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4시간 수업 진행하는데 이 중에 별표 제일 많은 게 9개짜리가 나올 겁니다. 9개면 최근 5년 동안 어때? 이 파트 관련해서 9문제 나왔다, 그 뜻이잖아요. 9문제 연관 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럼 매회마다 빠지지 않고 한두 문제씩은 연관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하늘이 무너져도 공부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별표해드린 걸 잘 연대 표시해 주시고 활용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1절은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자, 먼저 1번 챕터입니다. 1번 챕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되겠는데,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고 교재는 또 제가 별도로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인간들은 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끊임없는 행위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행위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활동이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부동산 활동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인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뭘 대상합니까? 부동산을 대상한느냐 해서 부동산 활동의 객체는 자, 부동산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인간들에 대한 활동이지만 부동산을 대상을 한다면 이때는 어때?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 뭘 것인가? 이 부동산의
개념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의 개념 이 자체는 부동산 활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가,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자, 이와 같은 부동산 활동은 특정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내가 여기 있는 땅을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을 사고자 한다. 그럼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사고자 한 땅에 한 번쯤은 가봅니까, 안 가봅니까? 가보겠지요. 그렇죠? 그럼 가서 직접 눈으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이 땅이 울퉁불퉁한지 평평한지 이것도 볼 것이고, 이 땅에 이제 모양새가 정사각형인지 아니면 장방형인지 또 사다리꼴 형태인지 이것도 살펴볼 거란 이야기야. 또 주변의 토종은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겠지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 흔히 물리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물리적이다 이 표현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이 표현하면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토목공학이라든지 건축공학, 공학적인 부분까지 가면서 좀 더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좁게는 물리적 측면이 될 수 있겠고, 조금 더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이다. 그런데 자, 이는 자, 눈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땅 울퉁불퉁하다 평평하다 보이잖아요. 쉽게 생각하세요. 보이니까 형태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유형적 측면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보세요. 이제 내가 이 땅을 사오는데 땅 주인이 10억 달라는 겁니다. 그럼 땅 주인이 10억 달라서 내가 덥석 10억 집으로 살까요? 아니겠지요. 과연 10억을 집으로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해본다는 겁니다. 가격 등과 관련 측면을 우리가 경제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일단 경제적 측면 이 자체는 눈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서 형태가 없다. 그래서 이는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적 측면이다. 다음은 또 이제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최소한 등기 법문증은 떼어볼까라는 이야기에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가 검토해보겠죠. 권리, 제도, 법 등과 관련 측면을 우리가 이제 법률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튼 법률 측면 이 자체도 눈으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우리는 등기보다 여튼 공적인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률 측면 역시 이제 무형적 측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물리적 측면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이라 그랬지요.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살펴봤습니다. 그럼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이 중에 안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같은 활동들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활동 이 자체는 특정 측면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 같은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 같은 인식의 사고를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합 개념이다. 그래서 복합 개념 이 표현도 앞으로 우리가 아주 많이 쓸 내용이에요. 복합 개념 이건 뭘 얘기합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런 인식의 사고를 말한다는 겁니다. 크게 세 측면이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물리적 측면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이라 그랬지요. 경제 측면 법률적 측면이다 생각하시고, 이때 물리적 측면 이는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고, 경제적 측면과 법률 측면은 무형적 측면에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학문 이 자체도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복합개념 사고에 입각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흔히 부동산 학문의 3대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학문을 다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적 측면, 경제 측면, 법률 측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왜? 부동산 할 때는 이처럼 복합개념 사고에서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정립할 때도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측면을 바라볼 수 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또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복합 개념이다는 모르면 됐어요. 다양한 층을 바라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립할 때도 다양한 층을 바라보자. 크게 세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뭡니까? 물리적 측면이 있겠죠.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제적 측면, 세 번째 법률적 측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도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살펴보자 생각하시고, 자 다음은 우리도 생각합시다. 그럼 부동산이다. 그럼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토지, 건물 이 떠오르잖아요. 이 중에 대표되는 부동산 뭐가 될까요? 토지입니다. 토지. 대표되는 부동산은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건물은 내용 연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내용 연수이기 때문에 내용 연수가 다 되면 헐리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토지로 돌아간다. 그래서 토지가 대표된 부동산이다 생각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동산이란 표현 자체가 어때? 토지를 의미한 경우도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보는데 먼저 물리적 개념입니다. 자, 물리적은 무슨 뜻이었어요? 있는 그대로다 이 생각 잘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토지는 인간의 창조물일까요? 자연물일까요? 자연물이다. 태초에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까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 토지를 또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까 여기에 지표면이 있네요. 이 지표면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신가? 수평적이라서 수평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지표 윗부분이 있죠. 지표 윗부분은 뭡니까? 공중. 그래서 이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중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지표 아랫부분이 있죠. 지표 아랫부분을 우리 뭐라 합니까? 지하. 그래서 이 공간을 가리켜서 어때? 지하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보세요. 이제 토지 즉 부동산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니까 이처럼 수평 공간, 공중 공간, 지하 공간으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니까 어때? 공간이다.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이 토지를 봅시다. 자, 이 토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이 토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토지는 특정한 위치를 지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위치가 좋냐 나쁘냐 여기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나 유용성 어때? 달라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까 토지 즉 부동산은 어때? 위치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또 보세요. 이제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움직이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때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이처럼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의 구성 문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부동산을 자, 있는 그대로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표현됩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부동산을 자연, 공간, 위치, 환경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부동산의 뭡니까? 물리적 개념이다. 좀 더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흔히 경제학에서는 3대 생산 요소다. 서대 토지 그리고 노동, 자본 이 같은 걸 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토지는 생산 요소의 하나가 된다 할 수 있겠죠. 토지는 생산 요소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사실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이 건물을 하나 짓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토지는 건물을 생산해내기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생산 요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주말에 가족끼리 공원, 유원지에 갔습니다. 거기는 토지는 뭐가 될까요? 소비재다 할 수 있겠지요. 또 산림욕 이를 위해서 소나무 숲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거긴 토지는 뭐가 된 겁니까? 소비재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것처럼 토지, 즉 부동산은 어때? 본질은 생산 요소예요. 그러나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우리 시험 또 이런 질문이 나왔죠. 자, 토지, 즉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런 표현 나왔어요. OX. X 잘못된 지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토지는 거래 대상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상품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중요한 실물 자산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 자본의 증식순환으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어때?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을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떤 측면입니까? 경제적 개념이 부동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에 어떻게 나와 이 문제가 되겠지요. 법률적 개념에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광의의 부동산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협의는 좁은 의미가 되겠고, 광의는 어때? 넓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는 이제 복합 개념 입각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살펴드렸습니다. 크게 세 측면이죠.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는 물리적 개념과 경제 개념 이 두 가지는 어때? 종류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종류만 잘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개념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개념이죠. 뭐가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있다. 다음 경제적 개념은 뭡니까?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 이래서 종류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 법률적 개념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간단하게 살펴드립니다.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22페이지예요. 이 페이지 1번 챕터 양호를 1번 봅시다. 양호를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나와 있죠. 양호를 1번 옆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호를 1번 옆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지요. 동그라미 1번 기술적 측면 좁게 표현하면 물리적 측면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린 바로 이 내용이죠. 자,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다. 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물리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명드렸죠. 근데 부동산에 자, 물리적 개념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개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것은 경제적 측면입니다. 결국 경제적 개념이다. 그런데 첫 번째 보세요.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등으로 인식된다. 우리 설명드렸죠? 경제적 개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법률적 측면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등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에는 뭐가 있다?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등이 있다. 생각하시죠. 이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학습할 내용들이에요.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 할 줄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체계한 것을 말한다. 결국 어때?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인식사고라 그랬죠? 크게 세 측면이 있다. 뭐가 있습니까? 기술적 측면, 좁게 표현 물리적 측면이죠. 경제 측면, 법률적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 무형적 측면 구분이 되어 있죠. 우리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유형적 측면이다. 이는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물리적 측면, 넓게 펴면 기술적 측면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무형적 측면은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이 있다. 참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유형적 측면에 우측 보시면, 자, 공학적 측면 나와 있지요. 그리고 그 아래로 보시면 물리적 측면 나와 있죠. 그래서 물리적 측면 있는 그대로고, 여기 공학적인 부분이 가미해서 어떻습니까? 기술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된다 생각하시고, 무형적 측면에는 뭐 경제 측면, 법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우측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측 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단에 양고래 2번 복합 부동산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우리가 법률적 개념 이걸 이해하고 나서 복합 부동산 설명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야기를 하겠고, 2번 챕터입니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했던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 부분이 되겠어요. 여기 2번 챕터 여기는 별표 2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챕터 여기는 별표 2개 해놓으시고요. 종류만 잘 구분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고래 1번 뭡니까? 자연. 다음 첫 번째 보시면 토지는 자연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하단 보시면 양고래 2번 공간입니다. 공간. 자, 밑에서 두 번 줄 중간점 보세요. 중간점 보시면 공간 토지는 수평관, 지중관, 공중관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자, 처음 토지는 수평 공간, 공중관, 지하공간,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 보시면 어떤 게, 수평관, 지중관, 공중관, 이것도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게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6페이지 보세요. 양호 3번. 위치다 소개되고 있는데, 동네 1번의 기억번 첫 번째 끝부분 봅시다. 토지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이 토지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지요. 움직일 수 없다. 이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위치 유용성이 부동산의 유용성,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자, 보세요. 토지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위치가 어떻느냐. 여기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나 유용성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 가치를 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위치가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양호로 4번이에요. 자, 27페이지 양호 4번 환경이다 나와 있죠? 동네 1번의 기억번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분자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서 결국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넓게 표현한 기술적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이 있다. 종류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28페이지입니다. 자, 2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부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소개되고 있죠? 세 번째부터 옆에다가는 별표 하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역시 종류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고래 1번 자산, 양고래 2번 자본, 양고 3번 생산 요소, 양고 4번 소비재, 양고 5번 상품. 이제 종류만 잘 구분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페이지 하단 보시면 예제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아주 간단한 문제죠.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묻고 있네요. 자, 보기 1번 상품, 보기 2번 자본, 보기 3번 자산, 보기 4번 공장재단, 보기 5번 소비재. 답은 몇 번일까요? 4번. 되겠죠? 4번. 자, 보기 1번 보세요. 상품 여기 들어있죠? 들어있죠? 다음, 자, 2번 자본 들어있죠? 3번 자산. 자산. 그리고 5번 소비재. 모두 어때? 경제적 개념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보기 4번은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자, 이는 법률적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추후에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답은 4번이다. 그래서 경제 개념 유학을 해서는 종류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이다. 즉 기술적 개념 이분과 경제적 개념이다. 이분은 종류만 잘 구분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또는 넓게 표현하면 기술적 개념은 뭐가 있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있다. 다음 경제적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 그래서 종류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여러분 교재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부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자, 이분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학습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부터 여기는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일단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법률적 개념이다. 근데 우리가 법 제도적 개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는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 이 문제예요.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법에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을 것인가? 바로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민법이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는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동산. 그래서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민법 제99조 제1항입니다. 몇 항이야? 이 중요성 없습니다. 99조 1항 여기 보시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조 2항 여기 보시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법에서? 민법에서. 그래서 민법 여기에 의한다라면 부동산은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면 민법에 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동산. 그리고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민법에 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 이해하시면 되겠어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면 민법에 의했을 때는 부동산이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자, 이걸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다. 규정한 법이 뭡니까? 민법. 그럼 결국 민법에서 인정해준 부동산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거를 가리켜서 민법에서 인정한 부동산에서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인정해준 부동산이다. 그러면서 민법상 부동산 경우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런 겁니다. 이분도 조심하세요. 이제 흔히 우리 시험 굉장히 출제가 잘 된 지문인데 그냥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살짝 말 바꾸기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 말한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아참 실수한다는 왜 건축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건축물은 건축법상 용어고 민법에서는 뭐라 표현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게 민법에서 인정해준 부동산이다. 이래서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때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용해서 조금 학습하겠는데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좀 돼야 되겠고 다음 정착물에서 이야기가 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토지가 뭐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시고 토지는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해가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토지 소유권은 우리 민법 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민법 212조 여기에 나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이처럼 토지 소유권은 어떤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했으니까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했으니까 토지 소유권을 어떻습니까? 공간적 개념으로 입체적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없이 위아래로 소유권 효력을 인정한 것은 그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그 뜻이지요. 반면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고 판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효력을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의미죠.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때 지표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유권의 효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 215일 통해서 토지 소유권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지하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때 지하수는 사실 토지가 구성분자예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자,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요. 다음은 미채굴 광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 조심하시는 얘기인데, 자, 미채굴 광물에선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내 땅 밑에 금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자체가 아직까지 채굴되지 않았죠? 미채굴 광물이 한 이야기예요. 광물이다. 근데 미채굴 광물 이 자체는 토지소유 효력이 인정이 될 것이 안 될 것이 이게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어디 갔다 옵니까? 학교 갔다 학교 가서 매일같이 규칙적인 생활하고 졸업식 날 별 하나 달아주죠? 가족들은 2개는 달지 말라고 선물로 2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 슬기로운 깜빵생활 이런 데도 드라마에 출연도 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채광물 이 자체는 이제 토지소유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내 땅 밑에 금이 묻혀있다 할지라도 좋아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땅 밑에 금이 묻혀있다는 이야기, 이걸 채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다 생각하시고, 미채굴 광물 이 자체는 민법상 객체되지 못한다. 광업법상 광업권의 객체 때문에 토지소유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인정된 이 범위 내에서 지표뿐만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소유권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미채굴 광물 하나 조심하자. 자, 미채굴 광물 이는 토지소유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는다. 토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거 하나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 소유권 이야기 드리고요. 다음은 정착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사실 정착물 이 관해서 많은 내용이 학습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정착물의 의의라든지 학자들의 견해 그리고 정착물의 종류 여기까지 본 과정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의의 살펴봤는데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말 그대로 없어요. 정착된 물이 뭡니까? 물건이에요. 물건. 정착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착된 물건이다. 그럼 어디에 정착이 됐을까요? 그가 뭡니까? 토지. 그럼 토지에 정착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서 쉽게 이동시킬 수 없는 물건,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정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착물은 법률심에서는 토지에 부착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착물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되는 게 방정식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교수님 성함은 성함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 교수님께서는 건물이라든지 담장, 수목 이 같은 예를 들고 있는데 반드시 토지에 부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토지에 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에서 합리적이다,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을 교수께서 정착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보세요. 토지에 부착이 된다 그랬지요.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서는 과거에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토지에 부착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정착물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무조건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물이 되겠어는, 정착물에서는 교수님 견해한다면 반드시 토지에 부착이 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됐어야 된다. 사실 정착됐으니까 당연히 부착이 됐어야 되겠죠.
토지에 부착돼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이 얘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살펴보는데, 자, 여기에 지금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야.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자 보세요. 이제 건물 한번 생각합시다. 건물, 이 건물은 어때? 토지에 부착돼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토지에 붙여서 계속적으로 이용되니까 당연히 건물은 교수님 견해내면 어디가 합니까? 정착물. 정착물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 생각합시다.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담장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담장 역시 어때? 토지에 부착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 견해면 담장도 뭐가 됩니까? 정착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착물. 다음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토지가 있고요. 토지가 있고, 자, 이처럼 이제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어때? 수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목.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수목원 갔다 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그때 수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목은 이제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때 수목도 토지에 뿌리 내려 있으니까 토지에 부착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또 여기 있을 때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따라서 교수님 견다면 수목도 어디에 해당합니까? 정착물. 그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담장, 수목 모두가 어때? 교수님 견하면 정착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착물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우리 또 이번 한번 생각합시다.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게 있어요. 가식 중인 수목이다. 자, 우리 수목 이 편 내면 수목은 뭡니까? 정착물이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가식은 뭡니까? 임시로 심어놨다는 이야기지요. 임시로 심었다. 그럼 보세요. 자, 임시로 심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가겠죠. 옮겨가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뿌리 내리고 있죠, 현재는. 토지 부착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곳으로 옮겨가니까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물건들은 교수님 견해하면 정착물이다. 아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목 이렇게 표현되면 이는 뭐가 됩니까? 정착물. 그렇지만 가식 중인 수목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정착물로 보겠다, 뭐겠다, 안 보겠다.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뭡니까?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식 중인 수목 이외에도 판잣집, 비닐하우스, 식물가반대, 공자 박스처럼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물건들은 정착물로 보겠다, 보겠다, 안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목 이렇게만 표현되면 이는 뭡니까? 정착물. 그렇지만 가식 중인 수목이다. 이렇게 표현되면 이는 어때? 정착물로 보겠다, 보겠다, 안 보겠다.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잘 구분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 그리고 학자들의 여러 견해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방경식 교수님의 견해만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착물의 종류부터 계속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